네, 이 수업을 이제 진행하기 전에 기본적으로 아주 기초적인 단어에 대해서 하나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정보와 데이터에 대한 단어인데요. 정보랑 데이터는 굉장히 다릅니다. 근데 정보와 데이터에 대해서 정확한 단어의 정의를 모른 상태로 이 수업을 들으시면요, 나중에 정보를 분석하는지 데이터를 분석하는지 그 경계를 좀 이해를 못합니다. 데이터 단위로 데이터를 아주 작게 낮춰서 분석을 할 줄 알아야 되는데, 내가 보고 있는 것이 정보인지 데이터인지 구분을 못한다면 데이터 분석의 기초가 형성되기 어렵겠죠. 정보랑 데이터가 뭐가 다른지를 다양한 시험과 혹은 면접에서 물어보면요, 전혀 그 차이를 이해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지금 잠깐 그 자문을 해보시죠. 정보랑 데이터가 뭐가 차이가 있을까? 어떤 학생들은 정보가 좀 더 짧은 것, 데이터가 좀 더 양이 많은 것, 뭐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하는 학생들도 있고요. 어떤 학생들은 그 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정보가 된다라는 대답을 하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데이터만 봤을 때는 데이터는 이게 뭔지 모릅니다. 뭘 의미하는지. 예를 들면 19, 21, 27, 23 이런 식으로 숫자가 딱 나열되어 있으면요, 이게 무슨 데이터지? 이해를 못해요. 여러분들이 회사를 딱 입사하잖아요. 여러분들에게 딱 주어지는 정보가 당연히 뭐 내가 항상 봐왔던 내 몸무게 혹은 내 통장에 들어있는 금액 정도, 그런 정도의 정보면 그냥 아주 편하게, 아, 이 정도의 수치가 존재하구나, 좀 돈이 많이 모였네, 살이 많이 빠졌네, 이렇게 인식을 할 텐데,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어떤 그런 숫자들이 탁 엑셀 파일로 탁 만들어져 있으면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판단이 안 돼요. 그렇게 판단이 안 서는 가장 작은 단위의 숫자들 혹은 그 글자들, 이런 것들이 데이터의 형태입니다. 그리고 이 데이터들이 어떤 형태로든지 한번 가공이 돼요. 분석이 됩니다. 성 값이 만들어질 때도 있고요. 옆에 값들과 비교가 될 때도 있어요. 옆집의 순이의 몸무게는 12kg인데 내 딸의 몸무게는 15kg다. 이런 식으로 옆에 값과 비교가 한 번이라도 된다든지, 아니면 평균적인 3세의 몸무게가 12kg인데 내 딸은 15kg다. 실제로 제 딸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정보를 딱 듣는 순간 평균치보다 내 딸이 지금 3kg 더 나가구나, 더 많이 나가구나 라는 판단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 판단을 할 수 있는 상태가 바로 정보입니다. 그러니까 정보의 양이 적다 많다, 데이터의 양이 적다 많다가 아닌 거죠. 데이터는 가공되지 않은 해석이 불가능한 형태의 원자료를 의미를 하는 거고요. 정보는 데이터가 한번 가공되어서 의미가 부여되는 형태가 정보라고 이해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데이터를 분석을 할 때는요, 사람들이 판단한다든지 해석할 수 없는 형태의 무언가를 분석하게 돼요. 위도 경도의 정보가 딱 있습니다. 그 정보 한 개,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 데이터 한 개만으로는 이 위도 경도가 좋은 건지 아닌지 몰라요. 근데 이 위도 경도랑 관련되어 있는 집값이 탁 나타납니다. 이 집값에 대해서는요, 사람들이 요 정도 가격이면 비싸다, 싸다라고 하는 그 금액적인 감이 있을 겁니다. 그 금액적 감이 어디서 왔습니까? 이미 그 사람이 축적해놨던 집값에 대한 많이 쌓여 있었던 데이터들로 이게 정보가 형성된 겁니다. 평당 얼마면은 비싼 편이다. 평당 얼마면은 싼 편이다. 이 지역에서 평당 얼마면 비싼 편이다. 이 지역에서 평당 얼마면 싼 편이다. 이게 위도 경도 정보랑 같이 붙어서 제시가 되면은 그 사람만의 이 정도 위도 경도에 요 정도의 가격이면 싼 편이다, 비싼 편이다, 판단이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 판단이 되기 시작하는 순간 이미 이건 정보가 되는 겁니다. 이 위도 경도가 평균값이 나눠진다든지 다른 값과 비교가 됐던 건 아닙니다. 근데 이미 가지고 있었던 다른 기준치와의 데이터랑 함께 결합이 되다 보니까는 또 정보가 되어지는 상태가 된 거죠. 그래서 반드시 가공, 분석,
뭐 요런 단계를 거치지 않더라도 데이터가 해석 가능한 형태로 결합 등에 의해서 네, 그 해석 가능한 형태로 변형만 된다면 이걸 정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정보는 어떤 규칙에 따라서 데이터가 정보가 되는 건 아니죠. 해석 가능하냐 마냐로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정보들이 많이 쌓입니다. 예를 들면은 3살짜리 아이들의 평균 몸무게가 12kg인데 내 딸은 15kg고 내 딸은 밤마다 두유를 한 팩씩 먹더라. 근데 다른 집 옆에 과체중인 애한테 얘 조금 체중이 많이 나가는 것 같은데 혹시 무슨 살찔 만한 습관이 있나요? 라고 물어봤더니 얘가 특별히 두유를 되게 좋아해요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헉, 두유를 좋아해서 내 딸이 살이 쪘나?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합니다. 그리고 나서 또 지나가다 어떤 아줌마랑 얘기를 하는데 두유를 너무 많이 먹었더니 살이 최근에 3kg가 쪘어. 이렇게 또 얘기를 하는 겁니다. 두유가 이렇게 이러면서 데이터를 정보화 시켜서 머릿속에 가지고 있다가 이 정보들이 여러 개가 많이 뭉쳐지고 섞이고 대화를 하면서 혹은 내 글을 읽으면서 매체를 접하면서 학습이 되다 보니까 두유가 상당히 살이 찌는 음식이었구나. 그리고 나서 칼로리를 확인했더니 이게 칼로리가 상당히 높은 겁니다. 그런 식으로 지식화됩니다. 그래서 네, 이 정보는 사실상 지식화되기 위한 밑단의 단계의 어떤 원초적인 네, 나의 경험치를 쌓게 해주는 역할로서 작용을 하고요. 그러면 다이어트를 하려고 마음먹었어요. 냉장고에서 우선 두유를 먼저 끊는 겁니다. 네 지식이 이제 경험으로 인사이트로 변해가지고 내 삶 속에 적용이 되기 시작하는 거죠. 다이어트를 할 때만 이게 필요한 게 아니에요. 어떨 때 필요합니까? 의사결정을 해야 될 때, 의사 판단을 해야 될 때. 스페인에서는 이렇게 쨍한 색깔을 좋아하니까 어떤 옷을 출품할 때 무채색의 옷보다는 색깔이 쨍한 것들을 스페인 쪽에 먼저 공략을 해보자. 그리고 한국 쪽에서 선호하는 색깔들은 이런 색깔이니까 요걸 먼저 공략해보자. 한국에서는 이런 연예인들이 색깔을 좀 선도하고 있는 경향성이 있으니까 뭔가 새로운 시도를 하거나 새로운 색깔을 전파하고 싶을 때, 올해의 컬러를 전파하고 싶을 때는 이 사람들을 조금 공략해서 먼저 바이럴을 만들어 보자. 이런 인사이트가 내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겁니다. 지금 회사의 대표, 옷을 판매하는 사람들의 의사결정이었겠죠. 그 사람들이 어떤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까? 어떤 국가에서 어떤 색깔을 선호하는지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서 의사 판단을 했고요. 그리고 이 지식들이 결국에는 과거에 어떤 사람들이 이 옷을 입었을 때 품절이 탁 돼버리는 혹은 어떤 국가에서 이 옷들이 먼저 판매가 빨리 이루어지는 정보를 기반으로 이루어졌을 겁니다. 이 정보는 결국 국가별 판매, 네, 그 속도 혹은 판매 수익 혹은 인플루언서별 판매, 네, 품절률 같은 데이터들이 정보화되어서 네, 만들어졌겠죠. 결국 데이터를 정보화시키고 이것들을 많이 모아서 지식화해서 인사이트를 얻으려고 하는 이유는 처음에 말했었던 기업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네, 어떤 방식으로 기업을 운영해야 될지에 대한 의사 판단을 하기 위해서 이 데이터가 정보가 되고 정보가 지식이 되고 지식이 인사이트인 지혜가 되는 과정을 거쳐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꼭대기 방향으로 올라가서 이 지혜가 맞아떨어져서 인사이트가 맞아떨어져서 실제로 경영 수익을 많이 올렸을 경우에 이 노하우는 굉장히 높은 가치를 가지게 됩니다. 물론 스페인 매장에서 이 옷이 얼마가 팔렸어요 라고 하는 로우 데이터는요, 판매가 이루어지는 모든 기업에서 다 가지고 있어요. 근데 매번 다른 나라를 겨냥하고 다른 색깔의 옷을 만들고 다른 그 사람들에게 마케팅을 하게 되면은 이 기업만의 업력이라는 것이 만들어지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면은 올해는 모자 만들었는데 내년에 갑자기 토목공사를 하고요. 다음에는 배를 만들려고 시도를 하고 있어요. 이 회사만의 인사이트가 형성이 되지 않는 겁니다. 근데 런던 베이글 창업하신 창업주 얘기를 들어보면은 어떤 사람들이 어떤 맛 베이글을 좋아하는지 매일매일 아침, 점심, 저녁으로 베이글을 계속 먹어보면서 그리고 매장을 하루 종일 들어가가지고 계속 돌아다니고 매장과 관련되어 있는 물건들을 직접 다 써보고 냉장고에 관련된 베이글 소스를 쫙 채워 넣으면서 베이글에 대한 인사이트를 계속 쌓습니다.
그리고 나면 이 사람이 손대는 매장마다 외국인들이 그렇게 줄을 서서 먹는, 한국인들이 외국 감성을 느끼고 싶을 때 항상 런던 베이글을 찾는 인사이트가 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축적되어 있는 정보가 가지고 있는 가치가 되는 거고요. 과거에는 제품을 어떻게 만들었었는지에 대한 그 노하우가 아버지가 만든 기술이 아들에게 전수되고 그 삼촌이랑 같이 제품을 만들고 내 아들에게 전수가 되는 형태로 저 지식을 쫙 연결을 해서 전달을 받았었고, 이것을 어떻게 빨리 공장에서 네, 아주 많은 자본으로 대량 생산할 수 있는지가 기업이 승부를 볼 수 있는 관건이었으면은, 이제는 어떠한 전략이, 어떠한 제품군이 어떻게 빨리 수익을 만들 수 있을지에 대한 이 노하우들이 네, 이 기업을 서바이벌 할 수 있게 해주는 전략이 됩니다. 그래서 컴페리티브 어드밴티지, 상대적으로 네, 그 우위를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아주 전략적 우위의 상태에 놓이게 할 수 있는 도구 중 하나가 이 기업이 갖고 있는 정보라는 거죠. 그 인사이트라는 거죠. 그리고 정확한 단어로는 지혜라는 거죠. 그리고 이 지혜를 쌓기 위해서 뭐가 필요했습니까? 데이터 분석이 필요했습니다. 네, 과거에는 이 데이터 분석이라는 것이 진짜 데이터를 막 분석해서가 아니고, 많은 업력을 가진 CEO가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가지고 있었던 네, 그런 본인만의 노하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일본의 노나카라고 하는 학자가 만든 테이블인데요. 일본이 이렇게 지식을 굉장히 잘 다루어서 아주 급부상했었던 기업입니다. 블랙 프라이데이, 아주 그 죽음의 금융 위기가 왔었던 그 금요일, 최악의 금요일에 겪은 대공황 사태를 겪었었던 그 미국이 굉장히 그 경제난에 허덕이다가 딱 보니까 이 엄청난 아성을 가지고 있는 미국이라고 하는 국가보다 훨씬, 미국이 보유하고 있는 그 기업보다 훨씬 잘 나가는 기업들을 탁탁탁 배출해내는 국가가 있는 거예요. 일본인 겁니다. 파라소닉, 소니, 테크놀로지 분야에서 일본이 만들었다고 하면 모두 다 믿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삼성도 최근에는 이제 K-팝과 함께 삼성이 그 한국의 그 기업이라는 것이 많이 알려졌지만, 몇 년 전만 해도 외국인들한테 삼성이 일본 기업이라고 알려져 있는 것에 대해서 굳이 해명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일본 기업이 만들었다고 했을 때 사람들이 굉장한 신뢰를 했었던, 1990년대부터 최근까지 쌓아왔었던 그들만의 아성이 있었기 때문인 거죠. 미국은 의문을 가집니다. 미국에 있는 많은 경영학자들이 도대체 어떤 기업들이 어떤 방식으로 운영됐길래 이렇게 전 세계의 전자제품들을 다 공급할 정도로 급부상해서 잘 살아남고 있는 것인가? 봤더니 일본은 지금도 그런데요. 가문 대대로 기술을 전수해 주는 겁니다. 아버지가 자기 아들이 입사를 해서 기술을 배우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업체에 대한 정보, 기술에 대한 정보를 싹 다 물려줍니다. 이 아들이 자기를 배신해서 새 사업을 차릴 필요가 없죠. 아버지가 잘 닦아 놨었던 땅 위에서 사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부장님이 내 삼촌, 그리고 뭐 차장님이 나의 이모, 고모, 이런 식으로 모든 가족 경영을 하게 되니까 패밀리 그 컴퍼니가 아주 많습니다. 아주 흔하고요. 그러니까 정보가 얼굴과 얼굴 대면을 해서 아주 쉽게 전달이 됐어요. 근데 대다수의 기업이 그러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본의 학자들이 일본에 있는 기업들을 조사를 하고 일본에서 그 지식이 전달되는 방식들에 대해서 연구를 하면서, 이 지식이 굉장히 잘 전달될 경우는 기업이 이렇게 일본에서 서바이벌 했었던 간의 승계가 이루어졌던 기업들처럼 서바이벌 하기가 좋을 것 같아. 이 지식을 아주 잘 전달을 해보자. 첫 번째로는 tacit knowledge를 explicit knowledge로 바꾸자. 내 머릿속으로, 입으로, 구두로 가지고 있었던 정보를 문서화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externalization이라고 합니다. 외부로 내가 가지고 있었던 지식을 이렇게 밖으로 내뿜어내는 거니까요.
근데 이게 사실 쉽진 않습니다. 나만의 고유한 지식을 다 이렇게 수기로 적어놨더니 내가 해고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공용이 굉장히 안정화되어 있는 기업에서는 이렇게 tacit knowledge가 explicit knowledge로 잘 바뀌긴 하는데, 그러지 않은 기업에서는 이게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런 걸 한 거죠. 글 쓰면 너에게 인사고과에 반영될 수 있는 좋은 승진을 보장을 해줄게. 포인트를 줄게. 글을 써서 남들이 다 볼 수 있게 해주면은 너에게 굉장한 그 이득을 줄게라고 해서 이렇게 사람들을 동기부여를 해줍니다.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인터넷에 그렇게 글을 써대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건 물론 경영을 하기 위해서 기업 내부에서 이제 어떤 식으로 정보를 운영할까에 대한 얘기지만, 예를 들어서 지식인, 지금은 블로그나 인스타그램에 더 많은 지식들이 들어가 있는데요. 지식인을 생각보다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안 쓰게 됐거든요. 세대가 좀 바뀌면서. 근데 정말 많은 정보들이 지식인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스페인에 있는 어떤 도시에서 이 마트에 왔는데 그 주변에 혹시 빨래방도 있나요? 마트 간 김에 빨래방에 가가지고 뭐 좀 넣어두려고요. 근데 그 나라에 거기 갔던 사람이 어떻게 알고 지식인의 답을 답니다. 물론 지식인에서 여기다 답을 달아주시면은 여러분을 나중에 지식왕으로 만들어 드릴게요. 지식천사로 만들어 드릴게요. 포인트도 드릴게요 하는 그런 보상 체제도 썼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정보들을 알려주고 싶어 하는 내적 욕구들도 굉장히 큰 겁니다. 그래서 회사에서는 그렇게 네가 가지고 있는 너의 고유 지식을 밖으로 뿜어내시오, 뱉어내시오라고 아무리 그래도 잘 먹히지 않았던 것들이 인터넷에 익명으로 글을 적으러 가니까 너무 잘 적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학술적으로 연구가 되는 영역들인 겁니다. 왜 글을 쓰는 걸까? 아무런 보상도 없는데, 혹은 아무도 나에게 직접적으로 돈을 주는 것도 아닌데, 그리고 모르는 사람한테 왜 답변을 할까?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이미 있는 외적 지식을 또 다른 외적 지식과 결합시키는 작업들을 하기도 합니다. 이 두 가지 지식들이 외부에 따로따로 존재를 했는데, 이 두 가지 지식들을 다 아는 사람들이 이 두 개의 노하우가 모이면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라고 인사이트를 얻습니다. 예를 들면 공연에 완전 전문적이었던 사람과 그 다음에 플리마켓에 전문적이었던 사람들이 각각의 이제 인사이트를 가지고 있었다가 공연과 플리마켓을 같이 겸해서 하면 어떨까 같은 두 가지 지식을 합치는 경영 아이디어를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두 사람 다 잘 알고 있는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중간 역할을 하는 사람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연구들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은 꼭 고등학교 반에 10반인데 7반에서 무슨 일이 있었고 9반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다 알고 있는 애가 한 명씩 있어요. 점심시간에 밥 먹는데 걔는 꼭 7반 가서 밥 먹고 있어요. 좀 희한하게. 이 반에도 저 반에도 다 적응을 못하는 것 같으면서도 소식을 다 알고 있는. 옆반에는 아까 누가 쓰러져서 119에 실려갔대를 10반에서 막 얘기를 해줍니다. 그런 그 중간에 이렇게 날아다니면서 소식을 전하는 애가 경영에서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 부서의 이 전무님이 재작년에 어떤 거래소랑 일을 하면서 여기 과장님이랑 친해졌었대를 이 과장님과 지금 일을 풀어야 되는 다른 부서에다가 전달을 해주면 노하우를 금방 받으러 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네트워크상에서 중간쯤, 두 집단의 중간쯤 어딘가에 존재하고 있는 사람들의 역할을 되게 중요시 여기는 그런 연구들도 있었습니다. 그런 분석들도. 그리고 외적인 정보들을 흡수해서 나만의 노하우로 만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죠. 공부를 하는 게 이런 것들이랑 마찬가지인데, 이렇게 또 내부 널리지가 된 것들을 또 누구한테 알려줍니까? 내 바로 사수한테 알려주기도 합니다. 담배 피러 가가지고 대화하면서 굉장히 고급 정보들을 나눠주는 막 그런 그 미생이라는 이제 회사 드라마 같은데 보면은 그런 모습들이 보이죠. 그게 이제 소셜라이제이션 하는 환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내가 갖고 있는 고유의 내부 정보들을 내부 밑에 직원들한테 딱 알려줘서 그 사람들이 업무를 수행할 때 훨씬 더 수월하게 할 수 있게끔
정보를 주는 그런 과정들이 이 소셜라이제이션, 태식 널리지고요. 이 소셜라이제이션, 태식 널리지가 태식 널리지로 전달되는 이 과정이 일본 기업에서는 굉장히 효율적으로 잘 이루어졌었던 것 같다. 그렇다면 일본과 다른 조직 구조를 가진 언제든지 you fire 이렇게 해고할 수 있는 형태의 기업들에서는 결국 이 태식 널리지를 어떻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explicit knowledge로 만들어서 이 외부 지식들끼리 잘 보관을 해뒀다가 이것을 다시 태식 널리지로 만드는 이 과정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다라는 얘기를 노나카가 합니다. 실제로 그래서 모든 이 경험과 지식을 다 이 시스템에다가 집어넣으라고 하는 지식 경영 시스템도 만들어졌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실패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자신의 고유한 가치를 가지고 있어서 기업에서 중요한 very important person 역할을 하고 싶어 하지 내 고유 정보들을 모든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도록 다 밖으로 배출을 해서 언제든 내가 잘려도 기업이 끄떡없게끔 하고 싶진 않았던 겁니다. 그런데 이런 지식의 그 바운더리와 내 고유 지식에 대한 그 도전을 하는 게 지금 챗 GPT가 지금 그 평사원들의 위치를 흔들게 된 이유 역할이기도 하고요. 내가 지켜야 되는 지식이 어떤 것일지, 사람들이 알았으면 하는 지식들이 어떤 것인지, 사람들이 알게 해줌으로써 내 위치가 좋아지는 지식들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있지 않으면 이 지식을 다룰 수 있는 기술을 어떤 방식으로 다뤄야 될지도 잘 모르게 돼요. 챗GPT한테 모든 걸 말하면 안 됩니다. 이 정보에 대해서는 적어도 나만 고유하게 가지고 있어야지 내 가치가 높아지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식 경영이라고 하는 분야가 일본 기업의 부상으로 인해서 굉장히 떴었고요. 이 지식 경영이 단순하게 네가 알고 있는 거를 게시판에 적어라고 하는 것은 한정적이었으나 실패했으나 의외로 고객들이, 사용자들이 내가 몇 월 며칠에 이 밥솥을 사서 첫 번째 날 밥했을 때, 일주일 뒤에 밥했을 때, 30일 뒤에 밥했을 때 밥맛이 다 어떻게 바뀌었고 쌀은 뭘 썼고 쿠팡에 완전 내가 그 밥솥을 써본 것처럼 쫙 적어요. 그런 것들은 도리어 너무나 잘 지식이 생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 기술을 다뤄야지 내가 원하는 형태의 자원, 지식 자원, 정보 자원을 얻어낼 수 있는지, 그것들을 활용할 수 있는지에서 다 이해를 잘 하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게 이 지식 경영의 분야에서 다루고 있는 역할 중 하나입니다. 기술이 굉장히 잘 발달을 해 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데이터 분석을 한 그 경험들, 그리고 거기서 쌓여서 만들어진 의사 판단들을 기반으로 해서 이 기술 발전을 기반으로 기업들이 변화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업들이 변화를 하다 보니까 과거에 만들고 있었던 제조업의 그 제품을 판매해서 얻는 수익과는 또 다른 형태의 수익들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다음 시간부터는요, 어떤 형태의 새로운 수익들이 창출 가능했는지, 무엇 때문에 이렇게 기업들이 기술을 기반으로 변화하려고 했는지, 그냥 좀 더 열심히 일을 하면 되는 게 아닌가, 그걸로는 왜 불충분한가 같은 질문들을 좀 해결을 해볼 거고요. 그것을 총체적으로 이 많은 기술들, 특히 데이터 분석 기술들, 그리고 특히 데이터를 활용하는 기술들을 기반으로 기업이 변화하는 이 과정 자체를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합니다. DX,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어떤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익숙한, 너무나 많이 쓰는 업계의 단어이고 어떤 분들한테는 지금 처음 듣는 단어일 수도 있는데요. 용어가 새롭거나 단어가 어렵다고 겁먹거나 어렵게 느끼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근본적으로 특정한 기술들 때문에 회사가 변경되는 현상 자체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때 포커싱 맞추는 기술들이 주로 무엇이냐? 클라우드 기술, 빅데이터 기술, 인공지능 기술 같은 것들을 기반으로 합니다. 사물 인터넷 기술들. 여기는 단어 기술들을 내가 아주 능숙하게 알고 다루는 것들은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이 이번 수업, 1년의 수업을 들으시면서 계속 접하게 되실 단어들이 이런 단어들이라는 것을 이해하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1주차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